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542페이지 금융파트 제1절 금융경제 일반이네요. 자, 1번 보시면 다음은 금융의 종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1번 보시면 금융기관은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 또는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 금융기관이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자금의 어떤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금 공급과 관련해서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금 공급자,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금융의 주체,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있고요. 3번 금융기관이 게재하지 않은 것을 우리 직접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끼어들면 그것은 여러분 간접 금융이 되고, 금융기관이 끼어들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4번 외부 자금 유입 시 많은 자본 유입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부채 증가를 초래하는 등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관련해 가지고 자, 1번 직접금융, 2번 간접금융에 대한 개념 방금 봤던 거고요. 자, 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최종적인 차입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금융기관 이외, 자, 금융기관 이외의 경제 주체가 발행하는 것. 그래서 이건 금융기관이 게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3번에 금융기관 이외의 경제 주체가 발행하는 것을 본원적 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본원적 증권은 금융기관이 게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금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간접 금융과 관계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금융경제 일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5번 보시면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544페이지입니다. 1번 은행 등을 통하여 자금 공급자에서 자금 수요자의 자금이 이전되는 거래를 간접 금융거래. 자, 은행, 금융기관이 게재됐으니까 간접 금융거래 맞습니다. 2번 간접 금융거래는 예금 대출. 그렇죠. 예금 대출. 그다음에 그럼 직접 금융거래는 어떤 게 있다?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든지 채권과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게재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판매 정도에 불과한 거지, 주식, 채권은 여러분 직접 금융에 해당된다라는 거 꼭 좀 정리를 하십시오. 3번 자금의 공급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계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자금의 수요 부분에 해당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 우리 저축과 관련해서 배웠을 때는 그렇겠지만, 자, 이게 우리가 가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저축을 하면 자금의 공급 부분에 해당하지만 저축이 아니라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는 뭡니까? 자금의 수요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다 공급자로서 역할도 하고 수요자로서 역할을 하지, 이렇게 3번 지문처럼 그렇게 딱 자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됐네요. 4번 직접 금융거래는 주식과 채권의 발행이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관련해서 금융시장의 기능 관련인데요. 1번 금융시장의 집중한 자원을 갖다가 배분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2번 위험 분산, 높은 유동성 제공, 정부 수집 비용 시간 절약 기능이라는데, 금융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7번 한번 보시면 1번 금융시장을 통해 차입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유통되므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 절감되고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 또한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돈을 갖다가 차입자, 돈을 빌려갈 사람의 신용이 어떻고 이런 걸 우리가 직접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런 전문가 집단인 어떤 금융기관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일정하게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기업 합병 시 주식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격에 반영하게 되어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치는데, 이것을 위험 분산 기능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특히 금융시장 기능과 관련해서 늘 합병과 관련해서 합병하는 기업이 새로운 기업을 합병하려고 할 때 그 합병이 어떤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주식 가치가 오르겠죠.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오게 되면은 미리 주식 가격이 폭락하든지 어떤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시장 규율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금융 시장의 기능과 관련해서 시장 규율 기능은 꼭 좀 체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닭고기 제조회사가 선박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래서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 합병한다라는 소문이 돌 때 주식 가격이 미리 어느 정도 계속 좀 떨어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시장 규율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가격 등이 시장 선호를 활용하여 감시 기능 수행, 이게 시장 규율 기능 맞습니다. 4번 금융자산의 항금성이 높아지고 자금 수요자의 차입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은 뭡니까? 높은 유동성. 돈이 현금의 흐름이 활발하잖아요. 현금화 시킬 수 있고 현금의 흐름이 활발하다. 그게 바로 높은 유동성 제공 맞습니다.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8번 금융시장, 그 다음에 9번에 채무증서시장, 주식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보시면 되고 9번에 3번 관련해 가지고 그것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보드라는 건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거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주식시장이에요. 채무시장이 아니라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9번에 1번 보시면 주주의 경우 고정된 수익 발생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주주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채무증서 그다음에 채무증서 소유자들이 그런 고정된 수익 발생을 누릴 수 있지. 주식은 뭡니까?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고정된 어떤 수익 발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양도성 예금 증서, 양도성 예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채무증서 시장이 주식 시장이 아니라 4번 채권은 주식보다 기업 부도 발생 위험이 더 크다. 기업 부도 발생 위험이 더 큰 게 바로 주식이잖아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10번, 11번도 여러분들 비슷한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11번에 1번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1번 딜러, 브로커 간 시장, 대고객 시장을 의미하는 점두 시장은 장내 시장이다. 장내 시장의 대표적인 게 거래소잖아요. 거래소. 근데 거래소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거래소 바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내가 아니라 장외 시장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3번 보시면 장외시장은 거래정보가 투명하다는 장점이다. 거래정보가 여러분들 투명한 것은 장외시장이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 거래정보가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거래정보가 투명하다라고 그러면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익명성까지 같이 따라다니는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가 투명하면 익명성도 높고 거래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면 익명성도 낮습니다.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자,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 틀린 것. 1번 채무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전환사채, 우선주. 자, 전환사채와 우선주는 채무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누구나 다 아시고, 그다음 전환사채하고 그다음 우선주의 어떤 의미, 특징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2번 국채나 지방채의 경우 단기 금융시장. 국채, 지방채는 뭡니까?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여러분들 단기가 아니라 장기 금융시장, 즉 자본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3번 금융거래를 만기에 따라 단기 금융시장, 자본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만기가 1년 기준으로 1년 이내면 단기 금융시장, 1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예 만기가 없는 경우도 이거는 자본시장으로 들어갑니다. 4번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또는 만기가 없는 주식에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나 아니면 만기가 없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하고 13번에 제가 밑에 박스를 갖다가 2개나 넣어놨네요. 2개나 넣어놨는데 요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특징 요 표로 정리된 거 꼭 좀 그렇게 비교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 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51페이지입니다. 1번 일정 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 이자 이란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2번 금리 역시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된다.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그렇습니까?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거. 3번 명목금리, 실질금리, 실효금리 이런 것들 개념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명목금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물가상승 이거 반영하지 않은 게 바로 명목금리고요. 실질금리가 여러분들 뭡니까?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 실제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뭡니까? 실효금리. 그래서 4번은 맞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사례도 여러분들 애시들도 다 기본 교재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1번 보시면 만약 경기 전망이 좋다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경기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는 말은 뭡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수요가 많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금리도 역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만약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비가 증가했다.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비가 증가했다. 그럼 뭡니까? 저축할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2번도 X. 3번 만약 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에는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기존과 같은 금리를 받는다면 실질적인 뭡니까? 우리 받는 이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다 그와 같은 어떤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뭡니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럼 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겠죠. 금리를 좀 더 내려가더라도 이전과 같은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4번 만약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 금리를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도 여러분들 특히 그 채권과 관련해서 채권의 수익률하고 할인율 제가 기본 강의 그리고 앞에서 OX에서도 계속 했던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기출 지문이니까 기출 지문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1회 시험에 했네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의 어떤 종류, 분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6개로 여러분들 구분하셔가지고 554페이지에 이제 박스에 그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뭐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19번에 1번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지만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은행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 것을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다 라고 한다. 우리 우체국이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러나 목적 자체가 제한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은행과는 좀 더 다른 어떤 규제를 받는다. 맞습니다. 2번 은행의 경우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받는다. 이게 바로 이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죠. 특히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과 관련해서 지급 결제 기능을 제한받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 개념 자체 말 자체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우체국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아니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과 보험에 우리 분류되죠. 그렇게 분류가 돼 보험회사로 분류되고요. 4번 여신 전문 금융회사, 뭐 리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벤처 캐피탈 회사, 요즘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탁회사 등은 금융보조기관, 금융보조기관이 아니라 기타 금융기관이죠. 금융보조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직접적인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금융 업무가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건 제공을 갖다가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금융보조기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 공기업 그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공사 뭐 그런 것들 들어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공사가 들어가는 중에 수출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 수출 보험회사는 왠지 그냥 이게 금융 보조기관 같은데 수출 보험회사, 보험 들어가면 이런 보험회사로 이런 분류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공부를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했을 때 나머지 것들은 헷갈리는 게 없는데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회사로 분류된다라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도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농업협동종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것은 이거 일반 그 은행이 분류됩니다. 은행에는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그런 특수은행으로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은행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우체국은 보험회사, 공제기관도 보험회사. 그래서 보험회사는 우체국, 그 다음 공제기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수출보험회사. 이게 여러분들 보험회사로 분류됩니다. 다음에 3번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본.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보조기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상호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새마을공고나 이런 것들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1번도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건너뛰기 쉬운데 그래도 저 앞에 OX 지문도 마찬가지였지만 요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특히 2번, 3번 정도만 잘 확인하시고 특히 4번도 마찬가지네요. 우편한이란 우편대차 같은 경우 우편대체
계속 말이 꼬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23번도 금융기관 분류를 갖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출제를 해봤던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에 대한 설명,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금융 파트 앞부분은 어떤 게 이게 지금 보면 출제가 됐냐면, 요게 이제 예전에 그 교환 자료로 제가 그 개정되기 전에 교환 자료를 썼던 거에다가 그걸 갖다 좀 거기다가 좀 덧붙이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추가적인 저 문제를 갖다 식으로 좀 더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 갑자기 이렇게 쭉 나가다 다시 앞에 왜 나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반복도 되고 그다음 앞에 문제랑 좀 그 중복이 안 되게끔,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게끔, 그리고 또 중요 질문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몇 문제씩을 다 추가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24번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나오는 파트가 나와서 여러분들 좀 놀라실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히려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더 좋은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시면 채권 시장은 발행 주체에 따라, 그죠? 주체에 따라서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고요. 국가,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회사채는 회사에서, 그다음 금융채는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특수채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2번 외환시장은 전형적인 점두시장이다. 자, 우리 외환시장 전형적인 점두시장 맞죠? 점두시장. 그래서 외환시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딜러, 브로커, 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두시장이다.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고 할 때 대고객 시장을 말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넘어가기 쉬운 것들인데, 자, 은행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그 대고객 시장, 고객과 어떤 금융기관의 거래가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그래서 은행 간 시장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4번은 당연한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5번 여러분들 요거 좀 별표 치십시오. 특히 1번을 좀 별표를 치십시오. 다음은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채권은 직접 금융거래 수단에 해당하고 자본시장에서 주로 거래된다. 또한 채권의 발행은 외부 자금에 해당한다. 즉 채권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시장 분류에서 채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은 우리 아까 직접금융, 간접금융 할 때 간접금융은 뭡니까? 예금하고 대출이 있고, 주식과 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접금융.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회사에서 만약 회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다른 외부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부 자금이 아니라, 자, 이거는 외부 자금이죠. 외부 자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만기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면 단기 시장, 단기 금융시장이지만 보통 1년 이상이니까 이거는 자본시장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본시장.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십시오. 그 다음 2번 보론적 정권은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직접 금융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 3번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 요거를 우리가 실질금리가, 실질금리랑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 즉 물가 상승률을 뺀 거고, 실효금리가 우리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됐네요. 4번 우체국 예금의 구체적인 종류와 가입 대상 금리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 우리 예금과 관련해서 이건 누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그래서 25번은 나름 좀 여러분 의미 있는 문제니까,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558페이지 예금 의무 일반 사항이네요. 예금거래 성질과 관련해서는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소비대차 계약 아니죠. 소비임치 계약이고요. 소비임치 계약이랑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돌려줄 때는 뭡니까?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와 같은 성질, 그거와 같은 양, 그런 것들, 같은 종류, 그렇게만 해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물에 한해서만 그 소비 대차든 소비임치든 소비임치가 가능한 겁니다. 자, 2번 예금 거래는 은행과 예금 거래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낙성 계약이다, 아니 요물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어떻든 우리가 예금 거래 기본 약관으로 따른다면 요물 계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예금계약은 상사계약, 그래서 5년 소멸시효. 그 다음에 거래 약관에 따라서 체결되는 계약을 우리가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부합계약.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보통 예금의 경우 반환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 질권과 양도가 금지된다. 질권은 금지돼요. 자, 질권이라는 건 우리 전당포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도는, 자, 금융기관에 승낙하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2번 정기예금, 기한이익은 예금주가 아니라 누가 있다? 금융기관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본 강의 금융상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예금 같은 경우 일정 목돈을 갖다가 예치를 해두는 경우잖아요. 예치를 해두고, 자, 제가 3년 기간을 약정을 했다면 그 3년 기간 동안 그 돈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가져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는 금융기관 마음이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같은 종류, 그리고 같은 양, 그리고 약정된 이자만큼 그렇게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한이익은 금융기관에 있고, 그러나 대부분 금융기관에 있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하면은 어떻게 막 계약 해지하고 반환 돈 돌려달라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안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거래 가능성은 뭡니까? 들어주긴 들어주죠. 다만 약정된 이율보다는 대폭 감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율이 없을 수도 이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당좌예금은 어음수표의 지급 사무 처리 위임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 금전소비임치계약, 혼합된 계약 맞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구속에서 여러분 논점이 나오니까 그것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예금 수령 권한이 점의 수금액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근데 은행 지점장이나 우체국장 같은 경우는 그 점의 수금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서 돈을 받아서 확인하는 그 순간,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하지, 그걸 꼭 반드시 가지고 와가지고 수납 증언 일을 확인할 때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봤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관련해서 양도설하고 추심위임설, 그 추심위임설이 우리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번을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그 약관과 관련해서도, 자, 여러분들 한번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거래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어 구속력이 생기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는 여러분들 의사의 합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관이, 그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거는 뭡니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은 자정권 입금의 경우에는 자기합수표. 이거는 자기합수표는 자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거니까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입금 즉시 예금 계약 성립한다. 3번은 고객에 대하여 불리하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이런 불공정한 조항으로 추정되어, 이때 누가 입증해라? 금융기관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오는 보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약관과 관련해서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애매하게 해석된다. 그리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된다. 그럼 누가 입증을 해라? 금융기관 쪽에서 입증한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예금거래 약관의 경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질상 대량 신속 처리해야 되는 경우는 또 설명하는 게 곤란하다. 현저히 곤란하다. 그러면 설명 의무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설명하다 보면 막 맨날 몇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어느 일정 부분 생략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그런 것들은 굳이 말 안 해도 당연히 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예금도 마찬가지, 보험도 마찬가지. 그래서 약간이 많이 쓰이는데, 이 경우는 상법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상법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의 보호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신속한 거래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 규정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예금거래 약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번입니다. 1번 대한민국 내 모든 은행은 동일한 약관 체제를 지니고 있고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약관 제정하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채택과 시행은 뭡니까?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틀렸고요. 2번 독립적인 상품 개발에 따른 약관, 금융시장 혼란스럽게 아닙니다. 독립적인 상품 개발에 따른 약관도 채택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3번
예금거래 기본 약관과 각 예금 종류별로 약관 체계를 이원화했다는 점에서 단계별 약관 체계.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 예금거래 기본 약관과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이 있는 경우 우선 예금거래 기본 약관 적용. 예금거래 기본 약관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다른 구체적인 상품의 약관 그리고 예금 종류별 약관이 없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게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그래서 그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 적용하는 순서 여러분 너무 뭐 기술도 됐던 거지만 중요하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부터 여러분들 쭉 보시면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해가지고 11번까지 여러분들 좀 나와 있는데 그게 예전에 겨울 때 여러분들 오프라인 때 제가 그 교환 자료를 제공했던 문제다 보니까 201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 1월 1일 현재라고 그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기본 약관 그 시점 2016년 1월 1일 해서 기본 약관은 여러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를 보시고 기본 약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저 OX 파트 때 다 정리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또 뒤쪽에 또 예금거래 기본 약관과 관련되는 내용 나오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기 566페이지 보시면 12번에 보시면 저기 1회 때 기출됐던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예금거래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관의 의미가 불명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맞고요. 2번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시간, 장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그렇죠. 3번 개별적인 그래서 2번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약관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물론 약관과 다른 내용의 어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 합의를 할 수 있고 그때 그 합의라는 건 뭡니까? 비록 이런 약관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약관이 있더라도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이런 예금 계약이든 보험 계약에서는 우리의 어떤 의사를 갖다가 더 중요시하겠다. 우리 의사의 합치를 더 중요시하겠다. 그게 먼저 적용이 된다라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은 맞는 말이네요. 3번은 개별적인 예금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도 정하고 있다. 그렇죠. 4번은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기본 약관 우선. 예금거래 기본 약관은 가장 마지막에 적용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당해 예금 약관을 먼저 예금 상품 있죠. 상품 약관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예금 종류별 약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될 게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답은 4번 되겠고요. 그 다음 13번 보시면 그 각종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미정리 예금, 미결제 예금, 요거 자 그런 일시적인 보관금을 처리하는 거 이걸 뭐라 했습니까? 별단 예금이라고 했습니다. 13번엔 1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그 14번부터는 또 앞에 나왔던 내용들 다시 좀 반복이 되는데 14번, 15번은 그렇게 문제가 없고 다만 여기 14번에 4번에 보시면 예금 계약은 금융기관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시켜 놓은 일반 거래약관에 따라 체결을 부합계약이죠. 부합계약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15번 보시면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기업과 고객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할 수 없으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약관이라는 건 당사자가 합의가 없을 때 그냥 일률적으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를 우선적 즉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그 의사를 먼저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무효가 된다. 자, 3번 지문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좀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합의할 수 없으면이 아니라 합의할 수 없으면 여기도 면자가 돼가지고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17번 아까 제가 앞에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 그 앞에 있는 내용들 기본 약관은 여러분들 OX 지문에서도 충분히 확인했고 그래서 두 개 문제 정도만 좀 체크하고 예금거래 기본 약관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6번에 1번 거치식, 적립식 예금, 비밀번호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하죠. 거치식이나 적립식은 만기가 돼야지 찾을 수 있는데 그때 비밀번호가 아니라도 나중에 뭐 어떤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본인 확인 철저하게 거친다면 충분히 정당한 권리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 보존 절차를 밟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입금한 우체국에서 예금주가 반환 청구를 할 때 돌려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2번은 여러분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문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권리 보존 절차 일반적으로 일단 권리 보존 절차는 우측에서 발치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정권이 이게 있습니다. 발행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전 유통이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럼 C라는 사람이 이제 만기가 돼서 우리 우체국이라고 할까요? 우체국에 자 예금을 했습니다. 이 증권을 갖다가 예금을 했는데 그 증권이라는 게 현금과 동일시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발행인이 나중에 결제한 금액을 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나중에 뭐 부도 처리가 되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권리 보존 절차를 우체국 자체에서 밟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100만 원짜리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이 그러면 입금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도 처리가 되거나 결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체국에서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겠죠. 그럼 뭡니까? 야, 100만 원 가져가. 그리고 너 100만 원, 이 증권 가지고 가. 그리고 이 100만 원 입금 안 된 걸로 할래. 그럼 우체국은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입장에서 그래서 발행인에게, 소지인에게, 예금주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지급 거절된 날에 다음 날까지 발행인이, 그래, 그러면서, 미안하다, 내가 그러면, 자, 이 100만 원 입금을 시켜줄 테니까 이거 받아줘라고 한다면, 그럼 뭡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뭡니까? 요 증권을 갖다가 이제 돌려주지 않고, 이때 요 발행인이 그 입금을 했다면, 요 증권을 어떻게 누구한테? 발행인에게 돌려준다라는 그 조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증권 발행인이 지급 거절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때에는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그 예금 계좌에 해당 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다. 그러면 예금주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뭡니까? 이때 이 사람의 거래는 완전히 된 거고, 근데 이거 이제 증권을 갖다 만약 우체국이라든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뭡니까? 전전 유통되어서 나중에 이중 지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한테? 발행인에게 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됐고요. 다음 4번 거치식 적립식 예금 만기가 지난 다음. 그렇죠? 만기가 지났다고 무조건 예금주에 다른 통장으로 뭐 입금해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는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그 예금주에 청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라 했습니다. 16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17번 보시면 1번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 질권 설정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이게 일반적인 예금이에요. 아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관련해서는 질권 설정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는 뭐다? 통지 동의, 그러니까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예금이라는 게 또 따져보면 내가 돈을 입금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양도 일반적인 거는 채권을 양도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 거거든요. 그 원리칙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 다음 2번 예금주는 통장이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신고한다. 그리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등으로 신고하고 전화등을 했더라도 다음 날에 뭘로 해라? 그렇죠.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예금계약이 이미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에 효력이 있다. 다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뭘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지. 이메일은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다음 4번 약관 변경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때는 예금주는 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이가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약관 변경했는데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얘도 이거 승인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거절하는 걸 보는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70페이지 예금거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시면 미성년자가 예금거래를 할 때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 동의 대리 맞습니다. 2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예금 계약은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이건 교재 내용이 안 되는데 아무리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떤 법률행위 여기서는 예금 계약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그 예금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부모님 동의 안 받고 이 계약 체결했어요. 취소할래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다루는 그 민법 파트라서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2번은 틀렸네요. 3번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 그래서 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용돈이잖아요. 그럼 용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뭘 써든지 간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네가 어떤 걸 하더라도 나는 동의했다라는 것을
그 동의했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동의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뭡니까?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당자 예금 거래는 성질이 위임 계약. 그래서 미성년자 단독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2번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3번 보시면 법인과의 예금 거래 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1번 보시면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거래할 때 반드시 거래 명의를 꼭 대표자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회사와 거래하더라도 거래 명의를 그 법인 자체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자금부장 명의로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자금부장 명의라는 것은 그 회사 돈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XX 주식회사 뭐 경리부장 경리부장 있나? 자금부장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법인 회사에 귀속되는 돈이구나 회사와 거래하는 예금 계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다음 2번 보시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했다는 것은 상대방이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 상대방의 악의가 위제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는 그 회사와 거래를 했던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악의가 의제되기 때문에 악의라는 말 다른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알고 있다는 게 의제되기 때문에 나는 진정 몰랐어 라는 것을 누가 거래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2번은 맞고요. 3번 금융기관이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1인가 예금 거래를 한 경우에도 예금 거래의 경우 그냥 유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속한 거래를 하다 보면 금융기관에서 이쪽에 뭐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를 열람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뭐 신속한 거래를 요하는데 그렇게 일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당자 거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법인 등기부를 징구 가져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뭡니까? 표현 대리, 공동 대표 이사 제도의 어떤 1인이 뭐 표현 대리라든지 표현 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예금 거래 계약의 어떤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공동대표이사자가 그 대표권을 어느 1인에게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즉 포괄적 위임이라는 것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개별적 위임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다음 4번 법익격 없는 단체 관련해가지고 1번 부가가치법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은 단체 이 경우는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은 총유죠. 총유 합의가 아니라 총유. 2번 조합은 조합은 전원 명의로 예금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임받은 조합 대표자와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조합은 전액에 총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총유라는 것은 비법인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의 어떤 기속 관계고요. 자, 이때는 총유도 합의도 아니에요. 3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예금 거래는 뭐다? 공적 관계가 아니라 사법 관계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사법이나 상사법 같은 그런 게 적용이 됩니다. 4번 장학재단, 종교재단 같은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은 유추 적용해서 대표자나 관리자에게 예금 거래는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1번 예금주의 청구에서 금융기관에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계약은 소멸한다. 당연하고요. 2번 일반적으로 지명채권,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예금채권의 경우는 지참채무, 예금계약 같은 경우는 예금채권이라 했잖아요. 자, 예금채권, 원칙적으로 예금채권. 그러면 여러분들 채권자가 누굽니까? 예금주가 바로 채권자잖아요. 그러나 은행에 와서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은 채무자인데 이때는 뭡니까? 채권자가 직접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추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지참채무가 아니라 추심채무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도 추심채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예금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여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자, 이때 여기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체크를 하죠. 금융기관이 예금거래와 관련해서 면책이 되기 때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인 한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인 한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 보시면 자 1번 양도성 예금 정서 이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당 권리자가 아니라도 그 정서의 소진에게 지급하였다면 금융기관은 면책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 듣네요. 2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성 소유자의 변제, 상간섭 예금거래 기본 약관의 면책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지급한 것의 경우 면책이 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자, 여러분, 면책이란 것은 누가 책임을 면한답니까? 금융기관이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이 책임을 면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 진정한 예금주에게 돈을 안 줬지만 우리로선 다 했어. 책임 다 했어. 니네들끼리 문제야. 니네들, 그 진정한 예금주, 너가 그 부당하게 돈을 찾아간 그 사람하고 둘만의 문제니까 니네들끼리 해결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예금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금융기관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거래보호, 거래보호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래보호를 위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표현상 속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같은 경우는 자 예금 통장 이런 거 없어도 채권의 준점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때도 마찬가지 금융기관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면 면책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이때 4번은 선의 무과실, 금융기관의 면책을 위한 요건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때 선의랑은 단순히 알지 못하는 어떤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적극적인 어떤 예금으로 가는 예금의 어떤 청구 권한이 있음을 알았어야 돼요. 적극적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령 권한이 있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잘못됐네요. 그래서 수령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정도 그치면 족하다. 이런 소극적인 어떤 선의가 아니에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다만 4번에 정유이탈물 행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행령죄예요. 점유이탈물 행령죄.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8번은 기출문제니까 여러분들 그냥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9번에 다음에서 은행이 면책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9번 관련되는 문제 일단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 그 면책과 관련되는 거는 제가 진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싸그리 정리를 한 게 13번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진도별에도 한 번 더 나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76페이지 10번 보시면 대리인. 자, 1번 본인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하고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기속한다. 대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삼면구조 있잖아요. 대리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 효과도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그래서 1번 맞네요. 2번 본인이 부재자인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임의 대리인. 자, 이게 임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대리인을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즉 그 사람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선임한 것을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부재자 재산 관리라는 것은 법원에서 선임하는 거고요. 이거는 법령에 따라서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다. 그리고 법원의 선임 심판서 등본을 통해 정당한 대리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후단의 설명은 맞는데 임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입니다. 3번 예금거래 기본 약관상의 면책 약관에 따라 통장 등을 제출받고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지급하였다면 항상, 자,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필요하다?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4번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당좌 거래 시에는 표현대표이사에게 하는 규정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법인 등기부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 3번 되겠네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1번 보시면 다음은 예금거래 상대방으로서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지역적인 걸 수도 있는데 자, 정신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는 여러분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신병 같은 이런 정신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라 하더라도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는 될 수가 있을지언정 가정법원에서 그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내지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고를 하지 않는 한은 자, 이런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됐습니다. 2번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죠.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있고 다만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으로 정한 때 뭐 일정한 금액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때는 넌 행위 능력이 없어라고 정한다면 그때는 행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과 다르게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용돈을 받아 예금계약을 체결했다. 예금계약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 이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 당좌 예금 거래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을 돈을 얻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4번 지문은 그냥 좀 없애버립시오. 없애버리고, 자, 여기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없앴는데,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그렇게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당좌 예금 거래 관련해가지고는, 자, 미성년자가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유효한 동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업무와 관련된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4번 문제는 좀 지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만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좌 거래의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고 4번 지문에 여러분 삭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번 관련해 가지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 총유, 조합은 합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 보시면 금융기관이 면책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자, 제가 지금 보시면 7개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정말 나름 한 문제 만들려고 되게 신경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진도별 모의고사 만들 때 그래서 면책되는 걸 뭐 몇 개씩 이렇게 두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교재 나오는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좀 논란이 될 만한 것들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에 만든 문제인데, 그래서 진도별에 그냥 실어 놓기보다는 한 번 더 여기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진도별에서는 면책되는 경우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진도별에서 또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이면 여러분들 다 이제 정리가 되셨겠죠. 자, 기억번 볼게요. 신고 인장과 비밀번호의 예금 지급을 서명과 비밀번호 확인 후 지급했다. 자, 늘 이게 되는 건 아니죠. 뭐가 필요하다? 선의 무과실, 뭐 성간 주의, 뭐 이런 것들 요건들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면책되는 경우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항상 면책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양도성 예금 증서를 증권을 소지한 자에게, 아까 CD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권 소지한 자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자가 아니더라도 면책이 된다 했잖아요. 니은번 맞습니다. 디귿번 본인에게만 지급했다 하겠다는 특약 상품에 대해서 인감, 비밀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지급했다. 이때는 인감,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번도 아닙니다. 1번 예금 청구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인이나 새로운 전표 없이 예금을 지급한 경우. 자, 여러분 예금 청구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특히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잘못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함부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나 모든 정보를 다 써놓고 뭐 글자 하나 잘못 썼다고 그걸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갖다가 뭡니까? 악용을 해가지고 예금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 전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우거나 이렇게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때는 새로운 전표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잘못 기재된 경우를 그냥 수정하고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증정했을 때는 그때 예금을 지급하더라도 면책되진 않습니다. 미음번 인감 대조시. 자, 인감 같은 경우는 실무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숙련된 금융 종사자로 하여금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음번 X. B번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최대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에 청구해서 예금을 지급한 경영권 분쟁이 있다면 아무리 최대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지금 예금의 기속, 그 소유가 누구에게 기속되는지는 아직 결정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분쟁 상태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해야지, 아무리 최대 지분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경영 분쟁 상태였을 때는 그 사람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번 예금 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신고인감 등을 절차하여 예금주의 대리인을 주장하며 예금을 지급받았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성간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도둑놈 있잖아요. 도둑놈들. 표현이 그렇지만 절도범들이 예금 통장을 절도하고 그 다음에 예금 통장이 찍힌 어떤 써있는 그 번호를 쓰고 난 다음에 자 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최대한 뭐 아까처럼 비밀번호, 통장 소지를 했겠다, 비밀번호 확인했겠다, 그다음 예금전표까지 받아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선의 무과실, 그다음 성간주의 의무까지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찾는 사람이 절도범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금융기관의 면책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그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다면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해하고 시옷 요게 맞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는 면책되지 않는 경우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80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상품 파트는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문제 여러분들 보시고 좀 헷갈리시거나 그런 분들은 자, 이 문제 풀기보다는 오히려 기본 강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기본 강의를 아직까지 이제 정리가 혹시라도 안 되신 분들은 뭐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라도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여러분 정리하셔야지 문제를 갖다가 뒤딱 푼다고 여러분들 그게 정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름 문제에서 여러분들 좀 박스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기본 강의에서 좀 말씀 안 드렸던 것들 좀 제가 추가한 것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조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특히 1회와 관련해서는 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외에 또 진도별에도 여러분 나름 좀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수시 입출금식, 두 번째가 적립식, 세 번째가 예치 거치식, 네 번째가 어떤 특수 목적구 상품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6개, 2개, 6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그런 것들 잘 비교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관련돼서 1번, 2번, 3번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여러분 지금쯤은 100%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 그렇게 맞고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5번 보시면 자 원금을 안전한 자산을 운영하여 만기 시 원금은 보장. 자, 이렇게 원금은 보장되고 그 이자를 갖다가 자 우리 코스피 200, 뭐 니케이 225 지수의 움직임 따라 연동한 파생 상품 그게 바로 주가 지수 연동 정기 예금이다. 그 답은 1번이네요. 1번. 예,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뭐 9번 다 여러분들 그냥 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8번 관련해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등에 의해서 하여튼 예금 보호가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수시 필금식 2개, 그 다음에 예치식 2개 있었죠. 수시 필금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가 있었어요? MMF 단기 금융 상품 펀드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CMA, 어쨌든 CMA 있었잖아요. MMF랑 CMA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치식 예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한매조건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 한매조건부 채권 그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 있는 거 2개라고 했어요.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9번도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특히 3번 지문 한번 보시면 보통 예금은 가입 대상 제한이 없고 통상적으로 연이에 이자 지급, 저축 예금은 실명 확인된 개인 가입, 그 다음 통상적으로 연사에 이자 지급된다. 이렇게 보통 예금과 저축 예금 같은 경우 수시 일주일식 예금이잖아요. 요거 2개 좀 차이점 잘 비교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 보통 예금은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저축 예금은 가입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다 볼게요. 1번 보시면 시장금리 수시 입증금식 예금은 한매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 등 다른 단기 시장성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편. 자, 여러분들 시장금리 수시 입증금식 예금이 앞에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얘네들보다는 뭡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수익률이 높겠지만 그 CD라든지 RP 같은 경우 요와 같은 경우들은 예치식이잖아요. 이것보다는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 수시 필금식 예금 같은 경우 이자가 높아봤자 수시 필금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 실익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에 2번 단기 금융 상품 펀드는 특별히 신용 상태가 양호한 개인과 자영업자. 이게 뭡니까? 가계 당좌 예금이죠. 그래서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4번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입금 해차별 2만 원 이상 맞네요. 근데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만 원 단위가 아니라 5천 원 단위로 매월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금융 상품 파트는 자 저기 쭉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셔도 되고 다만 이제 588페이지에 17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관한 설명.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한도 5천만 원 맞습니다. 비과세. 그래서 요거 내용이 이제 세금 우대 저축이 있던 게 이제 빠지면서 새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17번과 관련해서는 요 문제를 꼭 좀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번 가입 대상으로 농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포함되지만 5.18 부상자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5.18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5.18 부상자들도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해당됩니다. 3번 기존 세금 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세금 우대 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한 돈은 5천만 원인데 기존의 어떤 세금 우대 종합저축의 어떤 그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 즉 뺀 값이다. 맞네요. 4번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경우 2016년 현재는 만 62세 이상을 의미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기 박스 한번 보시면 자 노인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돼야 돼요. 만 65세 이상. 근데 요게 이제 차츰 이제 그 연령을 갖다가 그게 이제 높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자 2015년도에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 61살 2016년 그러니까 현재제로 2016년 같은 경우는 62세, 2017년 같은 63세, 2018년 같은 경우는 64세. 그리고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그때는 뭡니까? 다 65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016년 현재 요것도 한번 체크를 했죠. 2016년 가입자는 만 62세다.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상이 되는데 자 한시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일반 비과세 종합저축 관련해서 대상 가입 한도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18번 아까 보셨지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비교한 것 옳지 않은 것 그래서 3번 보시면 법인의 경우 두 상품 모두 가입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법인은 보통예금만 가입 가능하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9번 보시면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들 그 표에서 여러분 자 연산하시면 되죠. 연산하셔가지고 정기 예탁금 자 우리 예금 있잖아요. 앞에 6개 있는데 두 개씩 있는데 그 정기 예탁금만 빠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MMDA랑 RP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19번에 가계당좌예금은 2번은 가계당좌예금은 틀렸죠. 가계당좌예금은 어디서만?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상품 뭡니까? 가계당좌예금 그리고 연동이란 말 붙어 있는 거, 주가지수 연동이라든지 시세금리 연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연동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20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잘못된 건 1번 단기 금융상품 펀드는 최저 가입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맞고요. 2번 가계당좌예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 수표 한 장당 100만 원, 자영업자 300이 아니라 500입니다. 다음 3번 실세금 연동이랬네요. 연동이 있으니까 은행에서만 취급한다. 맞고요. 4번 정기예탁금 같은 경우 2018년도 말까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다만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자 이거는 좀 조심하시라 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가 여러분 0.5%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1.4% 부담한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자, 우리 그래서 박스에 보시죠. 은행에서만 지급하는 거는 연동이 들어가는 거 2개랑 그 다음 가계당좌예금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1번부터 여러분들이 쭉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다음 금융상품 중 과세 혜택 없이 일반 과세만 적용되는 상품이 아닌 것인데 상품이 아닌 게 아니라 상품인 것은 이라고 이렇게 좀 바꾸십시오. 상품인 것은 그렇게 좀 바꾸시고 그래서 과세 혜택이 없는 거. 자, 우체국이 아니에요. 일반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일반 과세 혜택 없이 그냥 무조건 일반 과세만 적용되는 거는 오른쪽에 2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2개랑 그리고 가계당좌예금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개니까 환매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까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도 아까 제가 좀 기억을 못했던 어음관리계좌 이렇게 보시고 거기다가 뭡니까? 가계당좌예금까지 그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로 그렇게 정리된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26번에 1번만 보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펀드는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경우 예금 보호가 되지만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건 단기 금융상품 펀드가 아니라 6번째 있는 건 뭡니까? 어음관리계좌 있잖아요. 그래서 어음관리계좌는 그 예금 보호가 관련해서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예금 보호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예금 보호가 되지만서도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 28번 뭐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 29번 같이
영어 약자로 이렇게 있더라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9번 보시면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융어업 및 국공채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금융상품 예탁금에 제한했고 수시입출금. 그러면 수시입출금 중에 종합금융회사 나온다? 그럼 우리 아까 방금 외금 보고와 관련해서 봤던 6번째. 그게 뭡니까? 어음관리계좌잖아요. 어음관리계좌는 뭡니까? CMA죠. CMA.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30번 기출은 여러분들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596페이지 전자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전자금융 거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고객이 금융기관 직원과 창구에서 직접 대면했다면 아무리 창구 직원이 전자거래 막 기구들을 막 사용해서 하더라도 이건 전자금융 아니에요. 그래서 1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저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전자금융과 관련해서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쭉 넘어가셔가지고 6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0페이지. 자, 각종 카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다.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 다음 체크카드 관련해서 우리 세액공제, 소득공제 얼마만큼 되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5%까지 300만 원 한도 맞습니다. 직불카드 총 금액이 25%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자 15%가 아니라 30%까지 300만 원 한도. 자 체크카드도 우리 직불카드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번, 2번 둘 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고객이 카드사에서 미리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를 구입한 후 카드에서 저장된 금액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선불카드 맞고요. 다음 4번 보시면 기프트 카드는 선불카드 해당.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최고 발급 한도는 20만 원. 자, 20만 원이 아니라 뭡니까? 요거는 50만 원. 다만 실지 명의가 확인된 경우는 어떻다 했습니까? 200만 원까지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4번 기프트 카드의 경우 할부 구매, 현금 서비스, 현금 인출 안 되죠. 유효기간 보통 5년 제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자금융 파트와 관련해서는 그 1369, 그 다음 1588 뭐 이런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고객 그 조회 서비스인지 아니면 각 금융기관별 어떤 그런 서비스인지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8번 기출 질문에 한번 보시면 1번 우체국, CD, ATM, 무매체 거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타은행 무매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무매체 거래를 이용하면 분실의 위험도 없고 좋긴 좋지만 그게 이제 다른한테 어떤 그런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그 금융기관에 가서 신청한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신청 없이라는 말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1369 조회 서비스 이용하자 하는 고객은 이때는 뭡니까? 텔레뱅킹 서비스 신청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고객 조회 서비스 이때는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실지 명의가 확인된 김영식 선불카드 물품 할부 구매. 자, 아무리 실지 명의가 확인됐다 하더라도 실지 명의가 확인된 김영식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그 한도가 여러분들 200만 원으로 증가할 뿐이지 여전히 신용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할부 구매 안 되고요. 4번 전자금융으로 우체국 경조금 배달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뭐 인터넷으로 하든 폰뱅킹으로 하든 뭐 다 가능해요. 아니면 직접 방문하든 다 가능하다. 다음 9번 보시면 마케팅 자료 이용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텔레뱅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들 뭐 어려우실 거 없고, 특히 선불카드는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카드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요. 체크 카드지만 자 신용 공여 기능이 추가된 게 바로 여러분들 하이브리드형 카드다. 다만 소액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 금액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금융에 대한 설명,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1번, 인터넷 뱅킹 실시간성, 저비용, 쌍방향성이라는 기본적인 특성 가지고 있다. 2번,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금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5% 300만 원 한도, 우리 방금 봤죠?
가능하다. 4번 체크카드 연령에 제한 없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는 뭡니까? 만 14세 이상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보시면 계좌이체, 지로대금에 납부는 각 금융기관별 ARS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직접 방문해서 텔레뱅킹 이용 신청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대고객초의 서비스하고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체국 예금 상품 서비스 곧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